현재 시간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이른바 나홀로 대관식을 치른 트럼프와는 달리 그야말로 모든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석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승패는 누구에게 기울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대통령의 자격입니다. 네, 저도 며칠째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봤습니다. 거기는 사실 완전 축제잖아요. 예, 전당대회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셀럽이 나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실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 비롯해서 오바마, 클린턴, 지미 카터 손자까지 완전히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이 전당대회. 말씀하셨지만 공화당 전당대회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그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승부는 거의 결정났다 싶을 그 즈음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듯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고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엔 그냥 진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다가 극적으로 좀 역전될 것 같은 그렇게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생존해 있는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은 못 나오겠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죠. 네. 워낙 이제 고령이니까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참석을 해서 총출동했습니다. 그렇죠. 총출동했죠, 네. 진짜. 현 영부인, 전 영부인 다 출동을 해서 네. 분위기를 확실히 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네.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진짜 전당대회가 관심이 모아지고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건 이미 결정되고 대관식 하듯이 그래 내가 하마 이렇게 수락을 하는 게 요즘의 전당대회잖아요. 네. 과거와 같은 그런 관심을 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시선을 모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 이미 후보는 결정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좀 더 보여주는 게 있다 네. 얘기할 수가 있죠. 눈에 좀 띄는 거는 네. 이게 과거에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백악관 대변인했던 스테판 그리엄 네. 그 사람 같은 경우 한 짧은 연설, 2분 정도 연설인데 온갖 그 뒤에서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휴가도 보내고 막 이제 했는데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지도 와서 증언을 해버렸어요. I saw him when the cameras were off. Behind closed doors, Trump mocks his supporters. He calls them basement dwellers. He has no empathy, no morals, and no fidelity to the truth. 이게 지금 해리스가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지지를 모으는 그렇죠. 결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네.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트럼프 혼자 이제 대관식이었죠. 그때 대관식을 하던 거고, 그러니까 귀에 거즈 붙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퍼포먼스들 하고 이제 네. 그런 식의 잔치집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초상치를 내다가 지금 잔치 치르게 됐으니까 더 지금 열기가 오른. 후끈 달아오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은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진짜, 있었습니다. 녹슬지 않는구나. Thank you. 목소리가 좋잖아요, 일단. 예, 발음도 좋고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해요? 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갖고 있나 이번에는 보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세대 교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민주당 안에서도 왜 이제 진보적인 젊은
쪽하고 주류하고 너무 간극이 심해서 이게 대체 어떻게 그게 이제 젠더로 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피부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 해리스와 팀 월즈 조합이 괜찮고 좀 체질 개선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좀 신호를 지지자들한테 준 것 같아요.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전당대회는 실제 보고 계시면 정말 축제를 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혹시 과거에 기억나는 전당대회 있으세요? 그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랑 조금 비교가 돼서 우리나라 전당대회. 32년 전인가 92년도에 빌 클린턴 후보가 선출될 때 어머나. 네. 그때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네. 그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권들 이제 다 끝나고 누가 되든 이제 민간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때였는데 그때 우리 전당대회 좀 되게 근엄했어요. 다 계속. 그랬죠. 그리고 양김이 네. 다 후보 선출되고 하니까 다 이게 제왕 대관식을 하고 다 그런 시커먼 거라서 양복 입고 나오고. 그렇죠. 이제 네. 되게 굉장히 근엄하고 이게 눈 감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이제 눈 이런 감고.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네. 그해 빌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때 보면은 아칸소 주지사 아무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 출신이 갑자기 네.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저런 거구나라고 확연히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46세 클린턴.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굉장히 좀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비교해봤을 때 그렇죠. 전환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깊이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오바마죠. 그렇죠. 네. 2004년 때 초선 상원의원 때 그 전당대 연설에서 주목을 받고 그 다음 전당대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이게 드라마였죠. 네. 이건 미국 역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이제 남을 만한 남을 일이니까. 만한, 네.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좀 짜릿한 전율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2004년의 전당대회 그때 이제 존 케리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지지 연설을 오바마가 하는데 그때 그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빈가 이 사람이 그 전당대회 보고 나서 뭐 별로 정치 경력도 별로 없고 그런 키가 큰 흑인 그 흑인이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연단으로 올라오는 순간 아 이거는 끝났구나. 앞으로는 오바마의 시대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앙리 레비가 표현한 걸로는 이전에 미국에서의 이제 흑인들이라 그래도 아무리 잘난 흑인이어도 뭔가 조금 기가 죽은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컴플렉스라고는 하나도 없는 흑인의 등장. 그런 세대의 그 등장이다. 예, 그래서 뭐 적당히 그 건들거리는 걸음걸이 있잖아요. 오바마 특유의. 그래서 보면서 아 시대가 바뀌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 제가 2004년에 그 연설을 보고 2008년에 또 이슈 봤는데 그걸 누가 지적했나 봐요. 이 건들거림이 많이 자제가 돼서 굉장히 멋있게 제스처를 하더라도 네네. 이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그래서 누군가가 같은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 걸음걸이와 소장님. 관련해서 네. 추가로 우리 저도 걸음걸이에 대해서 네. 정치인의 걸음걸이. 정신의 걸음걸이. 오늘 자격이잖아요. 대통령이 자격이었던가요? 그렇죠. 제스처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 중에 네. 하나는 걸음걸이. 그 비교를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그 현 대통령이죠.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그러니까 두 번째 말고 첫 번째 당선이 됐을 때 프랑스에서 가장 최연소 이제 그때 30대였어요. 39세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네, 77년생이니까.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최연소 대통령 뽑았을 때의 어떤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걸어 나올 때 무슨 나폴레옹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39세 네. 청년이라면 청년 아닌가요? 팔 걷어붙이고 저렇게 젊은 그런 것을 기대했을 법한데 걸어 나오는 것이 짙은 양복에 넥타이 이렇게 메고 그 루브르 박물관 그 앞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걸어 나오는 모습이 완전히 나폴레옹. 아 저거 안 돼,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뒤에 통치 스타일이 보니까는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자서전을 봤더니 전부 그 자기 잘난 척.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걸음걸이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크롱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뭐 모든 맞아요. 정치인들이 예. 그렇지만 자기애가 강하다는 게 제가 그 당선됐을 때부터 최근까지 사진을 쭉 계속 보고 있거든요. G7 뭐 이럴 때. 그러면 사진 찍는 그 포즈가 있어요. 이게 턱 올라가는 그 느낌과 어깨를 굉장히 강조한다던가, 뭐 최근에는 권투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남성적으로 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여기 딱 세팅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센터병이라고 하죠. 본인이 중심에. 그 왜 악수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트럼프하고 악수. 트럼프와 네. 7초간 악수였으니까. 네, 악수할 때 얼마나 누가 내가 꽉 졌는지 아느냐. 네, 맞아요. 임상수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미국 전당대회 보시면서 뭐 또 기억에 프랑스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네. 과거 미국 전당대도 좋고. 과거의 미국의 그 전당대회 역사를 보면 1861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사람이 링컨, 네.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해죠. 그러니까는 1860년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남북 전쟁 직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바로 그 남북 전쟁을 일으킨 어떤 그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노예 문제, 이거 하자 말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반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 민주당이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전당대회도 서로 따로 해버렸어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1912년에도 네. 당시에는 이제 반대로 전 대통령이 테프라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 가는 그 과정에서 테프라 대통령하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하고 둘이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따로 나와버렸죠. 진보당이라고 하는 네네. 당을 따로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공화당이 반으로 갈라진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제 그 승부는 결정 난 거죠. 그러면서 우드로 윌슨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그 다음 그 바로 이어질 선거에서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이 있다. 어떤 징후가 된다. 그렇죠. 그 어떤 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막말 본능 부활한 트럼프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방송에서 옮기기도 민망한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뭐 많이 경험했지만 이게 좀 급해서 그런가요? 급하죠. 아주 많이 급하죠. 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요즘 측근들한테 계속 좀 짜증을 좀 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우리 캠프가 하고 있는 거 맞냐, 해답을 가져와라 자꾸 지금. 근데 그렇다고 유어 파이어드 막 그래버리면 아무도 이제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 해리스한테도 지금 유아 파이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단 트럼프가 1라운드에서 일단 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은 변수는 뭐냐면 해리스는 본무대에 아직 등장을 안 한 거죠. 아직은. 예, 그렇죠. 9월 달에 이제 TV 토론 붙고 했을 때 9월 10일 날 예정돼 있죠. 예, 그 해리스가 혹시 실언이나 실수. 맞아요. 예, 해리스도 정치 이력이 길진 않거든요. 검사 출신 하다가 연방 초선 상원의원 하다가 바이든의 픽으로 이제 부통령이 바로 돼서 이게 아직 그렇게 부통령을 지내긴 했지만 그렇게 정치 이력이 길다거나 훈련이 단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좀 봐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9월에 첫 TV 토론에서 네. 이제 해리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네. 실언이나 실수가 없으면 이제 1라운드 이기고 승세를 이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실언과 실수가 있게 되면은 해리스한테 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판이 또 이상해지는 거죠. 오히려 교수님과 반대 방향에서 어떤 거냐면 해리스는 말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평소에 나와서 말한 것도 보면. 근데 사람들이 항상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의 하나의 사례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잖아요. 뭐 그런 근데 건 있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는 법조인 출신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정이 가는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대중 정치인답게 말을 하느냐, 이제 쉬우면서도 조금 뭔가 좀 유머러스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리스가 뭐 맥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 네네. 예,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될 건가, 예, 그게 좀 궁금해요.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지난번 2016년이었죠. 네. 그때 도널드 트럼프하고 TV 토론을 보면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말을 더 잘했는지, 단순히 그냥 입 놀림 말고 정말 내용 있는 그 말을 누가 더 잘했는지는 그건 당연하잖아요. 힐러리가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거. 그 전에 엘고어와 조지 부시 붙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봐도 엘고어가 훨씬 말을 잘했고,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할 때는 민주당은 아닌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V 네. 토론에서 기대하는 그 양쪽 지지자들의 성향만 보더라도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그것도 또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서 싸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말 잘해도 와닿지 않으면 또 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나저나 이 선거 때 사실 중요한 건 이 캠페인을 어떻게 벌이느냐, 누가 그 뒤에서 조율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후보가 뭐 그 배우라면 이 전략가들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거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떻습니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선의 슬로건들, 제일 유명한 것들. 빌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아직도 회자되잖아요. 이 클린턴의 선거 전략가였던 그 짐 카빌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인 슬로건이었던 거죠. 네. 근데 뭐 그때 뭐 우스개지만 빌 클린턴이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빌 클린턴 후보가 다니면서 나를 뽑아주면 1+1이다 라고 하고 다녔다가 또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건 네. 뭐 농담처럼 한 얘기였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런 옛날에 노변 담화라 그러죠. 화롯가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문 중심이던 시대에 라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듯이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루즈벨트는 아주 집권한 뒤에도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그 노변 담화에 그 영감을 얻은 게 당시에 그 루스벨트의 언론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였대요.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이렇게 서재에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고 그런 자세에서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제 뭐 라디오니까 화면에 안 보여도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겠느냐. 나한테 소근거려 주는 것처럼. 예, 아무튼 그런 식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오바마의 오바마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사실 예스 위켄인데 Yes, we can. 네. 그건데 그 선거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responded with a simple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Yes, we can. 선거에서의 구호는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라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예스 위켄이란 말이 워낙에 강력하고 강렬했죠. 쉽고 호소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반부터 많이 쓰였고 이제 특히 집권한 다음에 그게 구호가 됐는데 그 원래 옛날에 그 히스패닉 노동자들, 농업 노동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원래 그 스페인어 원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렇게 좀 뭔가 진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그 구호로 만든 거고 특히 이제 오바마의 그 2008년 캠페인은 이제 뭐 브랜딩이라든가 뭐 그런 슬로건을 비롯해서 소셜 미디어 활용한 거랑 네. 모든 면에서 선거 캠페인의 거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때 총 지휘를 했던 사람은 그 데이비드 플러프라는 사람이었었고 이제 그때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 그 여성이에요. 페니 프리츠커라고 우리 프리츠커 건축상 유명하잖아요. 그 하얏트 집안 그 창업자 집안이에요. 나중에 네.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뭐 상무장관도 했었고 네. 그래서 돈을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때 미디어 전략은 데이비드 엑설로드라고 네. 이 엑설로드는 오바마 취임한 다음에 백악관 선임 고문도 했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선거 컨설턴트, 선거 전문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이탈리아에 가서 그 마리오 몬티 총리 만들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에 가서 또 뭐 2010년대에는 이제 오바마 2기 말 이때부터는 영국 노동당 다른 선거, 나라까지 가서 예 컨설팅도 해주고 뭐 공화당에는 그 뭐 유명한 로저스톤 남 깎아내리기 이렇게 가장 비열한 선거 맞아요. 전략으로 네네. 유명한데 사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번 이거는 뭐 그전 선거 전략은 그냥 트럼프 그 자체 예. 트럼프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 좀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죠. 저는 그 2008년 그 오바마 당시에 이제 그날 오바마가 당선된 날, 그 당시에 오바마 이제 당선자가 데이비드 플러프 그리고 데이비드 엑슬로드를 직접 그 호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이런 캠페인이 불가능했고 이 사람들이 날 만들어줬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도움받았으면 저렇게 그때 바이든 네. 부통령 후보 입조심 시키는 것이 엑설로드의 엑설로드 역할이었다라는 역할이었군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쪽은 어떤가요, 소장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 2016년에 당선이 됐을 때 네.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상 선거 전략을 지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고 저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도
백악관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랬죠. 나왔는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참모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진 평균적으로 보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You're fire. 이게 뭐 그 내부에서 계속 You're fired. 계속 fire 이렇게 네. 된 모양인데 저는 아직까지 확실히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런 사람 있긴 있을 텐데 예. 눈에 띄는 사람은 없다. 안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 루퍼트 머독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얼굴이 비춰졌던 그게 또 눈에 띄긴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언론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머독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하고 있는 언론이 미국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마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언론사 사주가 그렇게 쉽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쪽을 위한 뉴스메이커라 그러면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할 건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눈길을 끌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모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진용을 갖췄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스케줄로 트럼프가 어디 라디오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다들 우리 후보 어디 갔어? 약간 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캠프는 분명히 있는데 트럼프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기사였어요. 생각나는 뭐 전략가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쪽에서는 수지 와일스라고 하는 여성 선임 참모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고 전에 선거에도 그냥 플로리다 지역만 관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20년 선거에서 근데 이번 선거는 전체 선거에 이제 선임 참모로 선임 고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니티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트럼프 캠프 내 설계를 이제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 공화당 큰 손들 모아놓고도 우리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통합으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자신감 있게 하고 했는데 쉽지 않은. 네. 지금 깨졌죠. 그 꿈이 깨지고 이제 트럼프 앞에서 이제 You are fired를 혹시 들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네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냥 방송 잡고 그냥 골프 치다가 그냥 네. 뭐 카메라 들이대면 뭐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인터뷰하고 있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이러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일하기 힘든 보스이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그 You are fired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트럼프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음. 유행어였는데 지금까지도 트럼프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뭐 Yes we can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마가도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 때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거는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 근데 이번에는 그 마가라는 것이 약간 일종의 밈처럼 이렇게 되는 특정 진영의 그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그냥 용어 이제 그렇게 특화되어 버렸고 네. 새로운 용어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선거 전략이 먹히는 슬로건을 못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리스로 후보자가 교체된 이후 7월에만도 약 4,200억 원의 선거 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트럼프가 모은 돈의 2배가 넘는다는데 이런 돈은 제약 없이 쓰나요? 그 미국 선거는 워낙 돈 선거로 유명하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 그 경험과 관점에서 봤을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우리는 돈 들어오는 것도 규제가 되고 쓰는 것도 규제가 되고 그것도 사후에도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네네. 굉장히 엄격하게 상한선도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다 풀려 있어요. 돈 이제 모으는 것도 자유롭고 쓰는 것도 자유로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캠프라고 해서 공화당 혹은 뭐 네. 민주당의 해리스 캠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돈 관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고 해서 이게 정치 행동위원회가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팩이라고 부르죠. 네, 팩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들 자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거 방송도 하고 막 이게 하는 거죠. 사실상은 캠프 역할을 하는 건데 법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들은 그냥 자율적인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돈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2016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기준으로 해봤을 때 1조가 안 넘었거든요. 트럼프 캠프나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나. 근데 2020년 캠프부터는 조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여태까지는 그 뭐 마가 팩, 무슨 뭐 세이브 아메리카 팩 뭐 이런 거 여러 이게 주변 단체들이 많았죠. 거기서 돈을 많이 이제 모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리스의 차례로 네. 해리스가 지금 돈을 이렇게 긁어모으는.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이거는
표현의 자유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펑펑 쓰든 나는 해리스 후보 모르게 그냥 해리스 지지하니까 여기 한 30억 내고 광고할 거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인정해주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분위기. 검은 돈이 없는 대신 많은 돈이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선거 캠프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탁이 돼 있다는 그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거죠. 서로 소통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거야 뭐 예. 그걸 후보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트럼프가 형사 재판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뭐 적립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립한 벌금이 많습니다. 벌금 내고 나면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자금 사장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 벌금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뭐 상식적 당연한 당연히. 얘기죠.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버리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데 9월 달에만 지금 그 뉴욕에서 판결이 이제 하나 기다리고 있죠. 9월에. 9월에 그러니까는 뉴욕 주 장부 조작이죠. 원래는 장부 조작이 이제 공식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입막음용으로 네네. 돈을 건넸는데 이거를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장부를 조작을 해 가지고 한 장부 조작이 이제 그 죄명이죠. 그것은 분명히 유죄로 이제 그 판결은 이미 나왔죠. 이 그 배심 원단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얼마가 나올지. 조지아주에서 또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이것도 또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연방 그 차원에서도 또 그 기록 문서를 잘못 보관한 어떤 그런 걸로 또 하나 남아 있고 이래 가지고 벌금이 크게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차피 부자 아니냐 그런데 부자는 맞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부자라도 유동 자산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좀 휘청하긴 할 거예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힐러리가 나와서 아니 정말 34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를 찍을 거니 뭐 이러면서 이제 연설에 녹여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전히 이 중범죄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거겠죠. 무슨 판결이 나오든 간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의식을 하는 이른바 그 무당파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중도층. 예. 그 재판 과정에 또 재밌는 거 선거자금 관련돼서는 뭐냐면 변호사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벌금은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 비용은 또 그 팩이라고 하는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낼 수가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여태까지 한 700억대 정도 나왔다고 추산이 됩니다. 이제 그걸 다 700억대? 네, 그걸 다 내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이게 다 변호사비 대납 다릅니다. 저희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구석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후원금 선거 열심히 하러 줬는데 결국 다 변호사비로 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실제 나왔었는데 변호사비 하면 또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 빌 클린턴. 그랬네요. 변호사 쓸 일 참 많았던. 선거 자금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모인 사람도 있었나요? 특별히 인기가 제가 있었다고요?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선관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가 된 동안 정말 경이롭긴 했어요. 이렇게 고삐가 풀려버린 게 선거 자금의 사실상 제한 없어진 건 그 2010년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건 뭐 부자들이건 기업들이건 뭐 다들 돈 주는 것 문제가 없다라고 한 그때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부풀린 것도 있지만. 바이든이 그때 이길 때 모았던 돈이 얼마냐면 32억 달러예요. 20년 사이에 16배로 모금액이 늘어났던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엄청나네요. 10억 달러 이제 빌리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빌리언 단위가 여태까지 빌리언 단위로 모았던 선거 캠프가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2008년에 오바마 그때 12억 달러였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지난번에 그거였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은 2000년에 조지 W 부시가 엘고보다 이제 뭐 조금 더 모금액 많았던 거 말고는 계속 민주당보다 적었습니다. 큰 차이로 적을 때도 많았고 뭔가 공화당 쪽에 돈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좀 예상 바뀌죠. 네. 뭐 트럼프는 일단 2016년에 승리할 때 보니까 7억 달러 좀 못 미쳐서 모았었고 그다음에 4년 전 2020년에는 8억 달러 좀 넘고 그러니까 그때 4년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 이기려고 4배를 썼던 거예요. 엄청나네요. 액수를 직접 듣다 보니까 막연했었는데 그 교수님 이렇게 선거 자금이 많이 모이면 다 쓸 수도 있지만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남은
그 자금은 돌려줍니까? 돌려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돌려줄 수가 없죠. 어디서 어떻게 모은 돈들이 아, 너무 많으니까. 훑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다시 또 그 우리 왜 선거할 때 선거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모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낸 거예요. 낸 거니까 그 팩에서 보통 가지고 있다 다음 선거 때. 아, 다음 선거. 다음 선거 때 실탄으로 써. 그래서 이제 기사들 보면은 아 이미 확보된 자금이 얼마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 이번 선거 쓰고 남은 돈들은 다음에 또 이제 그 돌려쓸 수 있는. 그런 돈이 깨끗하게 보관이 될까? 전 그게 항상 궁금해요. 뭐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팍팍 쓴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해리스와 트럼프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박빙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고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9월 10일 날 예정된 TV 토론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실력과 해리스의 실력이 맞붙어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날이 약간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합니다. 감히. 일단 팀을 나눌게요. 우리 임 소장님과 정 교수님 이렇게 팀을 2대2로 좀 나눠가지고 4명 있으니까 나 누구 대변할래? 좌우 약간 하면 되겠네. 빙의를 하는 거예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리스. 역시. 네. 그러면 저희 둘이 해리스를 방어하고 해리스 우리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를 트럼프. 방어해서 이게 제일 어렵네요. 30초 이내로 정리를 해야 30초 됩니다. 이내로. 지금 고문인데. 네, 최대한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하네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 뭐 30초 지킬지 안 지킬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예. 시간 무한정. 저 사람들 이상해요. 너무 많이 웃어요. 왜 웃기만 해요? 일단 제가 젊어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니 여기서 그런 식으로 바이든을 막 나이 많다고 말 못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정작 내가 되니까 제너레이션을 보더라도 이 나라를 좀 역동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너무 네. 정치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이에요. 트럼프 집권했을 때 트럼프 랠리 본 적 없으세요?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뭐 증시 떨어지고 한번 요동치고 난리 났었잖아요. 트럼프 집권할 때, 제가 집권할 때 그 트럼프 랠리로 엄청나게 증시가. 그 우리 코로나 때 우리는 그래도 이 달러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그때 지켜냈죠. 만약에 트럼프 당신네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면 당신네들만 아마 백신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코로나 우리가 아무것도 구했어요. 아니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진짜 아무것도 트럼프의 아니고. 빙의 어디까지가 진심이에요? 네, 걸려봐서 아는데 그렇죠. 걸려봐서 아는데, 걸려봐서 아는데 그거 좋네.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 소독약 먹으면 되고. 그럼요. 대통령을 그렇게 4년을 하고 나서도 그때 또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굴 선택한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당신들은 정말 이상해. 근데 외교안보 쪽에서도 나 전쟁 끝낸다. 내가 끝낸다. 저 이스라엘에 뭐 내가 예전에 집권했을 때 아브라함 협정 등등 하지 않았느냐, 추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전쟁 끝낼 사람 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언제까지 할 건데 돈만 퍼붓는 거 내가 다 끝낼게. 전쟁을 끝나는 게 그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트럼프 당신의 이익을 위한 거였습니까? 나의 이익이고 미국의 이익이고 그런 거지. 미국의 이익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또 협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무조건 끝낸다고 해서 끝내고 좋은 게 좋다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당시 시절에 이란은 다시 핵개발 시작하고 북한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바이든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끝내버려가지고 그 아수라장 만들었잖아요. Supreme Court Justice, radical left. Would you Who shut is up, on? Listen, man? who is on your list? 저 너무 그건 빙의되는 거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나오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참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을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전쟁을 끝냈지만 또 아수라장 아프간 같은 거 너무 충격 줬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경제가 바이든 정부 때 괜찮았다라고는 하는데 또 물가가 올라가서 뭐 안 된 거 이런 얘기들을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트럼프 SNS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뭐 계란,
뭐 식빵, 우유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자기 때랑 지금 값 오른 거를 그걸 가격.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탁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모으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인, 그 뭐 서민층, 노동자층, 네네. 저소득층 모으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는 아마 지금 모을 수 있는 표를 거의 다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백인 중산층 이상가 그리고 이민자들 중에 조금 그래도 지식인층이나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층에서는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이렇게 미국이 얘기하는 정치적 네네. 올바름 있잖아요. 네네. 세계가 기대하는 미국, 그리고 또 미국 시민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물가나 이제 이런 거 좀 올랐지만 트럼프는 절대 안 되라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표가 지금은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 가설을 세우고 한번 11월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물가. 그 사실 매번 선거마다 어떤 특징이 있죠. 그건 이제 시대를 타고 가는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힐러리 때는 가짜 뉴스 때문에 한참 또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어떤 특징이랄까? 올해 선거는 이게 좀 특징이다. 뭐 극과 극이죠, 그냥. 극과 극? 극과 극이라는 단어 일단 이 백인과 아, 유색인종, 남성과 여성, 네. 그리고 그 기성 노년층과 상대적으로 아직 젊은 50대. 교수님이 극과 극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극이 이제 어차피 정치에서는 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극이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다. 너무 지나친 양극화? 네, 양극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뭐 근데 인간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인류 역사 전체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발전해 왔고 진보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진보하는 이 인류 문화가 똑같이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울퉁불퉁하게 점점 진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약간 후퇴하는 시기도 있는 건데 네. 우리는 불행하게도 약간 후퇴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세상의 말세는 아니라는 거.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미국을 잡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서 그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흔들리는 혹은 이제 양극화 속에서도 나름의 희망과 역동성을 봤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위어드가 진짜 이번에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티월즈 부통령 후보가 얘기한 그 예, 위어드라는 아니면 그 표현. 극한 대립,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 누군가가 나서서 지금 저건 좀 이상한 거야. 저렇게 가면 안 되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키워드는 딱 위어드고 변수는 이미 지금 너무 많이 변했다. 큰 변수가 이미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8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또 틀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정치의 양극화를 바라보는 씁쓸함과 선거의 역동성을 살려낸 재미가 복합된 미국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